제롬 파월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놓을 수밖에 없을 거다. 어느 순간에 발을 빼야 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고 우려감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가지 팩트들 때문에 범피로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시장이 다 같이 숨죽여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때도 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퇴보는 아닌데 시장은 지금 보이시는 저 사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다 두고 참고할 가능성이 많고, 연준은 저런 상황이 됐을 때 과거와 같은 강력한 완화책을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이 작년도에 하락을 만들어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고 있다면,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올랐다 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서 이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시장은 제가 생각하기엔 보시는 것처럼 범피 로드라고 하죠. 예, 그 제롬 파월도 그런 얘기했는데 울퉁불퉁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울퉁불퉁하다는 게 범피하다라고 한 그런 그 길이 예상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도 그런 갈등의 그 씨앗들이 막 심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왜 그런 디스인플레이션이 끝이 아닌가, 이제 시장은 이제 됐어, 이제 해결이야, 이제 괜찮아 라고 하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또 이 범피로드를 어떻게 또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제롬 파월의 그 FMC 성명서 발표, 그 다음에 기자회견, 물론 이제 기자회견이 더 심했죠. 기자회견의 내용이 나온 뒤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워싱턴 DC에서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보시면, 연설을 시작할 때 모든 자산이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고 처음 말을 꺼내기 시작했을 때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자,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이제 스타트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냥 수직으로 솟죠. 그런데 저걸 유지하지 못하고 그 시작 전보다 더 내려왔어요. 물론 장 끝에는 반등이 나와서 잘 끝났지만은, 반등하고 끝났지만은 더 내려오게 만들었던 이 이거가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의 그 갈 길이 울퉁불퉁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고해 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여기서 어떤 말들이 그런 요인을 만들어냈을까라고 보면, 제롬 파월의 연설문 내용 안에서 그 문제가 잉태된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의 이 연설문은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내용은 매파적이긴 했었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예 이제 지난번에 FMC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은 나의 실수였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는 했지만, 내용 안에는 상당 부분 수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말한 거죠.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생각할 때 분명하게 지표를 보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제 사이클은 과거 주기와 다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데이터로 대응할 것이다. 기본 사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금리가 좀 더 인상될 수도 있다. 2%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치 안 바꾼다. 대차 대조표는 몇 년간 계속할 거다. 그 다음에 부채 한도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내용들과 함께 내용에 보면 강한 노동시장 보고서나 더 높은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우리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금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제롬 파월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집중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저렇게 말해도 시장이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날은, 그리고 이 며칠 사이 동안에는 저 말을 믿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런 얘기가 진행되고 나오고 나서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올라가 버렸어요. 원래는
3월까지 인상하고 끝나거나 3월에도 인상을 안 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5.0에 형성돼 있던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는 올해 안에 연준이 제일 높이 올린 금리를 말하죠. 그게 최근에 변화에 의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고용 보고서부터 나온 건데,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그 이코노미 클럽에서 말한 말 다음에 연달아서 반응이 나타난 건데, 현재도 여전히 터미널 레이트가 시장이 더 높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네요. 보시면 시장에서 금리가 얼만큼 올라갈 거라는 거를 거래하는 거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페드 와치라는 데서 또 CMA 그런 스왑 금리 같은 데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FOMC 이전까지는 오히려 시장이 1년에 올해 안에 2번 금리를 인하할 걸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도 5%가 채 되지 못하는 게 예상이었는데, 오히려 고용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의 연설 뒤에, 제가 말하는 연설은 워싱턴 DC 연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시장은 오히려 더 추가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금리 인하도 이제는 보시면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11월이 아닌 12월에 금리 인하 시작하는 거야. 12월에 시작하니까 1번밖에 못하고 끝나겠죠. 올해는. 결국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1번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만약에 제롬 파월이 말을 했다면 자기가 FOMC 때 말한 거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또 열광을 하니까 그거에 찬물을 껴안기 위해서 말했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롬 파월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를 더 높게 올릴 거에 대한 준비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그러는 거죠. 1월 비농업 일자리 숫자가 51만 개. 네. 이 51만 개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일 많았을 때,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 수로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실업률이 제일 낮았을 때 기준으로 봐도 2배 이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업률로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번에 3.4를 찍었는데, 이 정도 실업률은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 69년이 마지막이었어요. 몇십 년입니까 이게 도대체? 보시면 지금 3.4의 실업률은 69년도에 한 번 찍고 나서 그 뒤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실업률이에요. 돌아버리는 거죠. 예, 지금같이 리세션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업률이 3.4라는 거는 모두를 경악시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이 있었죠. ISM 서비스업 지수가 55.2 올라간 것도, 지난달에 49.2에서 올라간 것도 문제지만 50이 기점이잖아요. 50으로 봤을 때 위축, 50보다 크면은 확장인데 50을 지난 정도가 아니라 55.2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활발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거죠.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거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못할 거다. 왜 제가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장이 변했어, 이제 모멘텀이 달라졌어,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 가는 경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첫 번째가 지금처럼 좋은 지표, 특별히 보여드린 것처럼 고용에 대한 좋은 지표,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 제롬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주거비 제외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 활동 지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데 이게 메가톤급으로 발표됐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아폴로 매니지먼트라는 투자회사에서는 노랜딩 시나리오라는 걸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월가 여러 하우스가 노랜딩 시나리오. 노랜딩 시나리오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서 얘기됐던 시나리오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을 다른 말로 마일드 리세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어찌됐든 아주 부드럽게 착륙을 하거나 경착륙, 그냥 아주 어려워지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이걸까를 따졌는데, 지금은 아예 노 랜딩한, 아예 착륙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경제성장이 조금 위축이 되는, 약간 멈칫거리는 건 있지만 전혀 랜딩하지 않고 가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력한 고용성장, 더 높은 노동 참여율, 그 다음에 더 낮은 실업률,
이게 노랜딩 시나리오의 이제 커다란 어떤 그 등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면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해결이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좀 있다면 그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냐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가 살아있어서 고용지표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자칫하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또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나올 정도면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건데 이게 결국 뭘 가져올 수 있느냐? 시나리오 중에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원래부터도 항상 생각했어야 되는 시나리오인데 이제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 위험으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원피, 울퉁불퉁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랜딩 시나리오라는 게 과연 황당한 얘기냐? 아니요. 옐런 재무장관도 불황 없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현재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고 생각보다 강력한 면들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시지 말 거는 ISM이나 그 다음에 미시건 같은 데서의 선행지수는 이미 그 침체를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개월째 하락했고 그 정도도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분들이 제조업 지수와 연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는 아주 많이 망가져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서비스업 지수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발표들이 있고 나서 고용시장의 고용 발표가 있고 나서 페이롤이죠.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예상과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은 3월 마지막으로 25bp 인상하고 끝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5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바꿨고 모건 스탠리는 25bp 인상하고 끝낸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50bp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50bp 인상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다 마구 불거지기 시작했고 보시는 것처럼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며칠 사이에 30bp 이상 상승하는 강력한 금리 상승을 같이 가져왔다는 거죠.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BCA 리서치가 내놓은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화면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 1은 어떤 때냐면은 이제 총 수요 증가가 총 공급 곡선의 가파른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단계.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위로 향해져 있고 수요가 폭등하면서 공급이 못 따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죠 있죠?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2년도 상반기까지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수요가 폭등하면서 총수요 증가가 총 공급 곡선을 그러니까 덮어쓰고 총 공급이 오히려 딸리고 총 공급에 의한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한 공급망 병목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곡선이 치솟는 거죠.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수요에 대한 관리를 하니까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내려오게 돼서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져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내려오는 탐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돌덩이같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표현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게 다가 아니라 이제 3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될 텐데 앞으로 몇 개월 뒤쯤에 지금은 어떤 면들이 받쳐주고 있냐면 앞으로 몇 달간 정도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수치만 본다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안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로 발표가 돼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는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2월 대비, 작년도에 3월 대비 하면 작년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는 떨어진 걸로 나올 게 분명해요. 언제까지? 6월까지. 6월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나올 겁니다. 다만 시장은 영악하죠.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시장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한 달 동안 시장이 오른 겁니다. 왜?
두려움 없이 튀어 올라갈 수 있어. 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올지 전전긍긍하고 이번에 발표 나올 때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쭉 가버렸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숫자적으로만 보면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6월까지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전월 대비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은 오게 되지만 인플레이션의 뚜렷한 숫자는 시장을 확 내리누를 만한 숫자는 기본적으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자신감이 올해 초에는 더 강하겠죠. 아직 2월, 3월, 4월, 5월이 가면 점점 약해지겠지만은 지금 1월, 2월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거침없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강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맞힐 수 있었으면 올해 1월부터는 폭등합니다 알려드렸겠지만 저 못 맞췄어요. 하지만 작년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기고효과라 그랬죠. 작년도가 높아서 올해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데 다만 2%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못한다. 작년에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러냐? 지금 아직도 안 돌아선 주거비 있죠? 그것도 이제 3월이면 돌아섭니다. 떨어지는 쪽으로. 왜? 이미 앞에 그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지표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보는 주거비 지표는 그 선행 지표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높아지는 걸로 나오지만 3월부터는 개조차도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식품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져 특별히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낮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크게 반등을 할 상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유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반등 나왔다가 또 미끄러졌습니다. 요즘은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럴 정도로 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그 이전에 130불, 140불은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위협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조차도 6월까지는 대세를 바꿔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만 이번에도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올랐어요. 하지만 시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디스인플레이션은 인정할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앞으로 몇 개월간 진행되겠지만은 혹시라도 덜 흔들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은 앞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을 봅니다. 이제 기저효과, 작년도가 높아서 올해 낮게 나타나는 그게 끝이 나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에는 자꾸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시는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소프트 랜딩, 연착륙 10% 정도. BCA 리서치는 10% 정도를 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상황은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연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25bp까지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달 정도 올리고 끝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깨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심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연착륙을 하는 그러니까 침체 없이 그런 확률 10%. 가운데 있는 시나리오는 마일드 리세션. 이건 뭐냐면 침체는 침체인데 아주 약하고 짧게 나타나는 침체. 이거 70%.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에 20%는 뭐냐면 하반기부터 또다시 기어 올라오는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죠. 그런 적이 있었나요? 라고 보면 있었습니다. 보시면 1981년도 같은 경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내리고 완화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기어 올라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년비 상승률이니까 까만색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빨리 이제 완화로 들어선 거죠. 보시면은 그 금리 타겟을 보면 오렌지색인데 오렌지색이 완화로 들어가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다 말고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저런 모습이.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왜 올라갔나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려요. 결국 그래서 81년도 그
저기 82년 중반까지 볼커가 등장해서 20%를 올려야 됐던 게 바로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였었던 거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스토리대로 제롬 파월은 나는 아서 번즈가 되기 싫다. 나는 볼커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건 저런 이른 완화를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FOMC에서 왜 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완전히 비둘기로 돌변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엄청난 실수였으면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쉽게 바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롬 파월과 연준의 사람들이 본 지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지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피 로드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지표들이죠. 하지만 주거비 뺀 서비스 인플레이션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시간이 가면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변화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확실성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은 시작되었다라고,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13번이나 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문제가 걸려져 있냐면, 오늘은 제가 지표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베어마켓은,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전형적으로 고용에 관련돼서 그 필립스 곡선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 필립스 곡선이 깨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살아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고용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셔너리 베어마켓은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말하는 고용시장에 의한 규칙이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연준이 계속해서 고용을 붙잡고 고용을 빌미로 우리는 계속 긴축할 거야 라고 말하다가는 엄청난 실축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옐런 때도 있었습니다. 옐런이 고용이라는 거를 따라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필립스 곡선 이론을 옐런이 엄청나게 신봉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다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선언을 했던 게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고 고압 경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들어와서 결국 AIT,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바꿨던 거예요. 필립스 곡선 이론대로 연준이 따라한다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무조건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AIT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스 곡선은 깨졌다 라고 이들이 선언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고용이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거야, 인플레이션은 강해지는 거야 라는 것들을 고집하다가 사실상은 나머지 모든 지표가 떨어지고 실제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고용도 살아있는데 인플레이션도 내려가니까. 원래는 고용이 살아있으면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필립스 곡선 이론인데, 지금 보시면 특별한 고용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번에 고용지표 때 발표됐던 것 중에 실업률은 엄청나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신규 고용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시장이 안도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해고율,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여율은 올라가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큰 일자리 수, 어디는 사람이 남고 어디는 일자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테크 쪽은 해고를 하는데, 기술기업은 해고를 하는데, 레저, 관광업은 엄청나게 고용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행이 코로나 이게 이제 다시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관광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관광이 늘면 계속해서 관광 레저 쪽 고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작년도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못 돌아갔는데도 그 여행, 레저 이쪽의 고용이 나머지 다른 쪽의 고용보다 현저하게 높아요. 근데 아직도 과거로 못 갔는데도 그래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당 임금, 그다음에 연봉이 낮은 쪽들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해고를 하고 있는 빅텍부터 시작한 테크 기업들은 연봉이 높은 데들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해고당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게 되고, 지역별 편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편차를 두게 되고 광범위한 레저나 이런 쪽에 의해서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임금 상승은 일어나지 않는,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스파이럴, 임금 물가 소용돌이라고 말하는 그런 물가를 올려놓는 그런 현상이 임금 쪽에서 안 나타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 왜냐하면 대사직이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빨리 은퇴하고 이민자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자리가 남는, 사람이 부족한 현상은 계속되지만 그게 임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지는 않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현재는 일어나는, 말하자면 필립스 곡선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실제로 몇 달 사이에 연준은 인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놓을 수밖에 없을 거다. 어느 순간에 발을 빼야 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고 우려감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몇 가지 팩트들 때문에 범피로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시장이 다 같이 숨죽여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때도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퇴보는 아닌데 시장은 지금 보이시는 저 사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다 두고 참고할 가능성이 많고, 연준은 저런 상황이 됐을 때 과거와 같은 강력한 완화책을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실질금리, 중립금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연준은 쉽게 완화적으로 돌아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립금리까지 내리는 게 하락의 최대치, 지금 현재 미국의 중립금리 2.5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올해 내년도까지 인하하더라도 최대가 2.5로 보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저는 2.5 정도가 1차 마지노선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에서 금리를 인한다면 그 정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면 2.5에 머물러 있던 기간도 사실은 지나간 10년으로 보면 높은 금리입니다. 왜? 대부분의 금리가 제로에,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이. 그리고 제로 금리에서 1%, 2%, 2.5까지 올렸더니 어땠어요? 시장이,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18년도 12월에 2.5 타겟에 도달했더니 주식시장이 20% 하락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2.5는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중립금리라고 하긴 하지만 미국에선 버거운 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디스인플레이션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히 생각되는 속도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주식이 지금 많이 싸다라는 얘기를 잘 듣지는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때문이기도 하고요. 현재 금리에서 보면 금리는 할인율이라는 그 개념을 볼 수 있죠. 금리를 갖고 주식의 가격을 계산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는 채권이 더 저평가, 쉽게 말하면 채권의 메릿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블랙락 같은 데들이 채권 비중을 높여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죠. 엄밀하게 숫자적으로만 보면 현재는 주식 매력보다는 채권의 매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은 낮고 기대 수익률은 높은, 같은 위험이라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채권 차지한 상황인 거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주식과 채권이 동등하게 매력을 가진 구간.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스인플레이션이 범피로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해결이야, 이제 끝은 왔어 라는 국면은 지난 거예요. 그 국면이 마구 한 번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전환한 거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면들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또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걱정거리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저는 범피로드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보다 충분히 빨리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맴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저런 주식의 값은 아직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 아주 싼 건 아니다. 지금 금리로 보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범피로드,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도 다이렉트 수직 낙하는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면들. 왜냐하면 실제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미국 GDP에서 크게 잡아야 10%밖에 영향을 안 줘요. 주택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죠. 모기지 때문에. 그래서 주택 경기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GDP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소비가 70%라고 말을 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고용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살아있는 한 나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어, 금리 인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중앙은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경제 구조에 미국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고용 지표는 이거는 이퀄이야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용 지표조차도 선행 지표들은 이미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반대로 쉽게 말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력만큼은 이제 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이런 그 요인들이 사실상 우리 시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제가 먼저 퀸의 노래죠. Too much love는 will kill you. 너무 과다한 사랑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퀸의 퀸 좋아하시나요? 저 예전에 많이 들었죠. 퀸의 노래들 중에서 가사들이 좋지 않습니까? 또 내용 잘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큰, 너무 많은 사랑, 너무 과다한 사랑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광분하고 흥분해서 이제 바뀐 거야 라고 해서 포모,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돼. 막 이런 생각들에 엄청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너무 과잉의 그런 어떤 반응은 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완벽한 사실은 저는 이 표현이 좋아서 이거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지에서 제롬 파월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한 거 관련해서 이제 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FOMC 기자회견에서 실업률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잠재적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우리는 내일 파월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워싱턴 DC 연설 전에 이제 ING가 낸 글이죠.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FOMC 기자회견에서 실업률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잠재적 골디락스 시나리오.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요걸 잠재적인 골디락스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경제는 엄청나게 해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은 해결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워싱턴 DC에서 잘 설명하는지 아닌지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진짜로 파월은 딱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낙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몇 가지 사안들이 너무 굉장히 떨어진 끝에 비관적인 상황에서 꼽히기 시작한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때고 제롬 파월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시인했죠.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더라고. 이런 것들이 모두를 흥분하게 만들고 시장으로 하여금 투머치 러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길은 아주 평탄하기만 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내용만 보자면 중국과의 문제도 상당히 여러분은 전혀 안중에도 없으실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과의 스파이 풍선 그걸로 인해서 악화된 그 관계는 시중 자체를 해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 관련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민감한 편이죠. 이게 실제 보이지 않지만 시장을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거는 일본은행 총재가 아마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유력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온건 쉽게 말하면 비둘기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YCC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약세를 띠게 되죠. 지금 본격적으로 유로와 엔화가, 파운드화가 다 약세를 띠면서 달러가 다시 약세 국면을 멈추고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유로화가 약세가 된 이유는 유럽도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뒤늦게 긴축을 시작했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유럽이 긴축을 멈추게 되면 그거는 통화 약세를 야기합니다. 유로화 약세. 유로화 약세를 야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6개 통화 중에 3개가 영향을 크고, 그 중에 유로화가 제일 영향을 끼치는데, 그 유로가 약세를 돌아서면 달러는 다시 강세. 거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마미야라는 아직 안 됐죠. 일본은행 총재. 이 사람이 되면 다시 엔화 약세. 그러면 달러 강세. 그 다음에 파운드도 마찬가지. 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긴축을 멈추는 사인을 보인다면 파운드 약세. 그럼 달러 강세. 그러면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 긍정적이긴 하나,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는, 강세를 유지하는 국면에서는 더 활발하게 뜻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는 범피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의해서 올해로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사실 작년도에 위험스럽고 공포스럽던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길이 보이는데 가는 길이 올랐다 내렸다 할 뿐인 거예요. 작년도는 어땠어요? 안 보였죠? 작년도는 그냥 암울하고 공포스럽고 끝이었고, 끝이 날 것 같고 그랬죠? 지금은 저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오르고, 지금 여기서는 짧게 조기지만 가다 보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 이게 범피로드예요. 이 일이 있다.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갈 거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